강력한 해군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일본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육군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한국, 이 두 국가는 숙명처럼 늘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일본이랑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고 스포츠 경기에서는 종목을 불문하고 승리해야 하며 경제보복을 가해오면 더 큰 보복을 갚아줘야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언제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상처를 주었던 일본에 언젠가는 치욕을 맛보게 해주느라 다짐하죠. 그런데 만약 한국과 일본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군사력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만약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이유로 일본과 독도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이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우기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가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갱부학교 교관 출신의 다카가 마소는 다케시마 폭격 작전은 가능하냐는 2009년 기고문을 통해 다케시마 공격 계획은 군사문제 문박 안의 황당 무기한 공상이 아니라며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다케시마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기습 공격은 F-2 전투기 4대와 F-15J 전투기 40대 그리고 전자전기 4대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127암포로 무장한 호위함 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지만 독도 인근에 도달하기 전 한국군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죠. 그는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기한 후에 한 개 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며 커를 맞췄는데요. 그의 이 기고문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 바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거나 전시 교전권이 부정됩니다. 즉 언제나 자국을 방어하는 목적 이외에 교전권이 허용되지 않죠. 아비 시절부터 부단히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통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해왔는데 일본의 해군력은 전 세계 3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무서운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상자위대 자신도 해군으로 칭할 정도로 자위대라는 용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죠. 실로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국방부가 얼마 전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잠수함 21척, 구축함 40척, 호위함 1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 때보다 잠수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각각 2척씩 증가했죠. 특히 한국이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해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일본은 이미 최대 20여 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27형 도급 이즈모하와 가가 항로와 계획을 수립해 F-35B를 운영하기 위한 개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무서운 것은 미군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시대에서 가장 뜨거운 하다는 이지스함은 1967년 미국이 소련에 대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이지스함은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유일무이한 전함입니다. SPY-1로 불리는 첨단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촘촘한 안테나, 소재가 박혀 반경 10km 내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슈퍼컴퓨터는 SPY-1 레이더가 탐지한 목표물을 관역으로 지정해 1초에 한 발씩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명령하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수방의 미사일을 발견하는 경우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부터 차례로 타격해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괜히 신의 방패 이직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의 해상 전력이 바로 8척에 이르는 이지스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이지스함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지스함 보유량에서 일본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한 보유량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렇지만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력이죠. 이는 육군 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이 운영하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기형적으로 육군의 운영 무기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며 말 다했죠. 그런데 한국이 진짜로 무서운 것은 자주포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 중인 한국의 미사일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천명한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지시해 국산 미사일 개발을 지시하게 되죠. 미국이 남기고 간 고물 나이키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197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한국 최초의 백군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리고 1978년 추남 안흥 시험장에서 실험 결과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켜 최초의 한국 기술로 미사일이 탄생합니다. 사거리 180km급 탄도미사일인 백군 미사일은 강원도 전방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감지했고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해 민감한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개발이라며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8년 만에 어떻게 미사일을 개발해 내느냐며 사찰단을 파견해 어느 나라의 기술을 빌렸는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노재현은 미국에 직접 서한을 작성해 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여버렸고 이게 그대로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중량 500kg에 사거리 180km에 갇혀버렸죠.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는 아닙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인데요. 탄도미사일은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추진력으로 대기권까지 급속하게 상승하도록 쌓아올린 후에 가장 고점에서 급히 하강하는 미사일입니다. 보물선으로 고점에 도달한 미사일은 탄두 무게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더해지고 목표물을 타격했을 때 그 폭발력으로 피해를 주는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방귀탄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정량의 폭약을 담아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으면 폭발하듯이 미사일이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초로 개발했습니다만 명중률이 너무 낮은 관계로 천대받다가 그 폭발력에 매료된 미국, 소련 등이 군비 경쟁을 펼치면서 정확도가 증가하면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항공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비행기에서 사용되는지 엔진의 추진력으로 장거리를 비행하는데 탄도미사일처럼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GPS를 이용한 정밀함이 무기입니다. 즉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린 관계로 요격의 위험성은 존재하죠. 다만 수천까지 쏴보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현재 한국이 현무라는 이름을 붙인 미사일 기술은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사일은 발사 지점과 목표 지점에 따라 이름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적 항공기를 향해 쏘면 공대공 미사일, 항공기에서 지상을 향해 쏘면 공대지 미사일,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면 지대공, 전투함에서 전투함으로 쏘면 함대함이 되는데요. 현무는 고구려 시대 왕의 무덤에 세워두는 수호신을 의미하는데 숫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숫자 2가 붙으면 탄도미사일, 숫자 3이 붙으면 순항미사일이고 현재는 숫자 4를 붙인 미사일도 있습니다. 특히 현무 3 시리즈는 ABC로 구분되는데 어는 사거리 500km, B는 사거리 10km, C는 1500km로 알파벳이 뒤로 밀릴수록 사거리도 증가합니다. 현재 한국은 1500km까지 실전 배치한 상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완성했습니다. 현재는 30km을 개발 완료해 실험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탄도미사일, 즉 숫자 2가 붙는 미사일은 그 파괴력 덕분에 한국이 오랫동안 공들였던 미사일입니다. 2000년대 초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국은 사거리 300km로 증가시킬 수 있었고 당장 개발에 집중해 2012년 현무 EA를 등장시켰고 그해 10월 개정된 미사일 지침 덕분에 사거리 800km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00km 사거리의 현무 이비에 성공해냈고 마침내 2017년 트럼프와 탄도 중량 무제한의 합의함에 따라 괴물 미사일의 등장을 촉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사라는 전대미문의 괴물 미사일을 개발해냈는데 탄도 중량이 무려 2톤입니다. 가문수 모양의 기형적인 형태이지만 그 파괴력은 전술의 급에 비견됩니다. 고도 10km까지 상승한 후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해 북한의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됐죠. 어쨌든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 덕분에 일본과의 전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전력에서만큼은 일본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현대전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병사들의 상륙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상륙 전부터 미사일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헌법에 따라 방위력을 위한 무기를 개발했을 뿐 공격을 위한 무기는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장거리형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이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을 시작해도 곧 완성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미사일 16,000기로 여기에는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조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어 배 타고 한국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남한 전역에 배치한 미사일을 가만히 앉아서 버튼만 누리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모조리 요격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사실 이론상으로만 우수할 뿐입니다. 현대 미사일 요격 기술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초원거리에서 레이더로 미사일을 감지한 후 요격 미사일로 공중 폭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거리 내로 다가왔을 때 기관포로 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한 미사일로 속도가 마하를 넘어서며 공중으로 치솟아 포물선에서 고점을 기준으로 급강화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의 수직으로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행히 상승 중에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니까 요격이 가능한 것 아니냐겠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몇 배 이상 빠른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서 쌓아올리는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사마 방공 레이더망이 있지 않느냐겠지만 6영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 때 하나라도 명중시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해와 부산에서 쏴대는 미사일 6영발 중 하나라도 명중하며 그대로 무력화되죠. 그리고 동시에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순항미사일을 쏴 일본의 주요 공항과 전기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키면 일본으로서는 공군력도 육군력도 쓸모없는 분사력이 됩니다. 날지 못하는 전투기는 고철 덩어리니까요. 또한 병사들의 일본열도 상륙을 저지하려면 대한해협 근처로 세계 3위권의 해군을 보내면 이 함대 역시 미사일로 모조리 파괴할 수 있고 일본 해안에서 방어하겠다면 그 방어선으로 미사일을 모조리 쌓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언제나 한국군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만약 발발하는 순간 일본은 미사일 샤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